최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역선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친문 호남 중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보다 홍준표 후보를 집중 지지하는 흐름이 포착됐기 때문이죠. 반대편 유력 후보를 초장에 낙마시키려고 덜 유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역선택 행위라는 겁니다. 본선에서 쉽게 승리하려면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을 경선 단계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계산인 건데요. 과연 선거 과정에서 이런 역선택이 존재하기는 할까? 있다고 쳐도 역선택이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까? 홍준표 형상은 과연 역선택이 맞을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시야를 확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역선택 같은 전략적 투표 행위가 미국과 영국 선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요. 역선택 받고 더블로 갑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두드러진 2030 MZ세대 표심을 알아본 다음에 우리나라 청년세대 정치 키워드까지 짚어볼게요. 오늘도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지섭, 손호영, 한경진, 윤수정입니다. 23cm의 웃음 보안관으로서 오늘도 재미 단속에 철저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보장드립니다. 정말인가요? 약간 이게 주제가 좀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재미 단속에 나서려고 하는데요. 역선택이라는 주제를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게 이게 약간 싸움의 기술 이런 계열인 것 같아서요. 그쵸, 약간 전략적인 수법인 거죠. 살다 보면은 뭐 투표는 그렇다 쳐도 예기치 못하게 일상에서 우리가 협상하거나 싸워야 할 일들이 좀 있잖아요. 약간 전국민 안심 싸움 플랜 홍보 광고 같았어요.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이런 톤으로 지금. 1588 응애.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 기사 보면 사실 머리도 아프고 답답한데 이러한 그 진흙탕 싸움에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 같은 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2보 전진을 위해 약간 1보를 후퇴한다. 승리를 위해서 뭐 포석을 깐 살을 내주고 뭐 뼈를 취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옆에서 지금 호영 기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계세요. 무슨 일인가요? 지금 선빵을 날리려고 좀 네, 손호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역선택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요? 예, 역선택은요,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상대편 정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일부러 본선 단계에서 만나면 이기기 쉬울 것 같은 약체 후보를 밀어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유력 후보를 경선 단계에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본선에서 가뿐하게 이기겠다. 이제 이런 걸 역선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 게임에서 약체랑 좀 쉽게 싸우려고 일부러 이제 약체 후보를 미리 후방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사실 이런 역선택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게 여권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정황들?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 여론조사마다 호남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찍으라는 지령이라도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는 게 본인이 그렇죠. 약체로 지금 꾸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 자체가. 그쵸, 해석 자체가 너는 약체야 이렇게 약체라는 정하고. 가정. 그래도 한때 대선 후보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불쾌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 또 요새 사실 홍준표 의원이 아예 그 대세를 안 타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도 한 게 무야홍이라는 말씀들을 좀 들어보셨어요. 요새 홍준표 무야홍. 의원을 2030 젊은 층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되게 좋아한대요. 무야호는 들어봤는데. 그쵸. 그 무야호. 유행어 요즘에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그 이렇게 무야호. 외침 같은 게 무야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에 빗대서 무야홍으로 부르면서 홍준표 의원이 MZ세대 표심을 좀 많이 샀다. 그래서 그 결과로 치고 올라온 거다.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해요. 아, 근데 무야홍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예능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무야호라는 말에다가 이제 빗대서 그 성을 따서 이제 무야홍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의 줄임말이다라는 뜻으로도 또 요거를 쓴대요. 그래서 홍나땡이라는 말도 같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다.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홍나땡이라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나와달라. 그쵸. 그래서 이런 신조어들이 나올 만큼 좀 요 홍준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반반씩 이렇게 분분한 거죠.
근데 확실히 여권 지지층에서 홍 후보를 좀 밀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이 됐다. 그런 통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기는 한 게 지난 2일에 발표한 조사인데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야권 후보 선호도를 물었더니 홍 의원이 23%로 1위, 2위는 15%를 차지한 유승민 의원이었대요.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야권 후보 선호도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말 좋아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7월 초에 조사했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 의원 찍은 비율이 7%에 불과했는데 이게 거의 2달 만에 3배로 뛴 거예요.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는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주류 정치평론가나 컨설턴트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하는 게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령 있다고 쳐도 그거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좀 매우 드물다. 영향이 드물다. 영향이 네. 좀 많이 줄 수는 없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되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 전화라는 게 무작위 추출, 랜덤으로 전화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역선택을 하고 싶어도 이 여론조사 전화님께서 우주의 기운을 내가 막 느끼고 있을 때 딱 정해가지고 와서 내가 그 약체를 딱 골라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평도 있어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집단적으로 뭐 조직적으로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반응들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역선택이라는 게 지난 20년 동안 선거 때마다 가끔 간헐적으로 나오긴 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한 주제인데다가 실제로 선거 판도를 뒤엎은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무시해도 좋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역선택 이슈가 확실히 예전보다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의 고품격 정치 시사 팟캐스트죠. 강인선 배성규 모닝라이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때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설명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실제로 역선택 이슈가 한국 정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2002년 대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워낙 높았는데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이 상대편 노무현, 정몽준 후보 중에서 원하는 약체를 골라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가 지섭 기자가 이제 샤기컷하고 Y2K 흐름에 몸을 맡기던 시절이었죠. 네, 그때쯤인 것 같네요. 수정이가 밭두렁 씻고 있던 그 시절. 밭두렁 사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어떻게 됐나요? 역선택이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결국 당시에는 여론조사 대상에서 이회창 후보 지지층을 제외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역선택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아예 사전에 차단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후로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그리고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도 그때도 역선택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평론가들 지적처럼 선거 판도가 역선택 때문에 뒤바뀌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 경선 단계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계속 논쟁을 붙이고 여론조사 응답자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결국 민주당 지지자도 포함하는 전국민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기로 한 상황인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방지 조항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방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이게 또 반응이 갈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진짜. 그럼 누가 약체? 그렇죠. 본인들도 좀 알고 계시는 걸까요? 근데 방지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응답자가 마음을 먹고 내가 역선택을 하겠어라고 대응을 하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정치 뉴스를 보다가 되게 의심과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특히 느끼고 계신 건가요? 예를 들면 철천지 원수로 알려진 그런 원로 정치인들이 막 볼뽀뽀, 입뽀뽀하고 막 그런 사진 같은 거 보면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겉으로는 엄청 싸우는 척 하시면서 네네네. 그것도 약간 싸움의 기술의 일부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혹시 트로이 목마처럼 상대당에 침투적으로 입당까지 할 수 있는 거 너무 제가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실제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뭐 개중에 유독 그 여러 정당의 그 옷들 컬렉터처럼 수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사실 역선택 같은 투표 전략을 좀 조직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 좀 마음을 한데 모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20대 남성 그룹, 30대 여성, 586 그룹 이런 식으로 성별이나 뭐 연령, 신념에 따라서 사람들 집단이 다 나뉘어져 있고 온라인에서 해처 모여를 잘 하니까 이런 전술적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요즘은 ARS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고 엄청난 정치 덕후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답하는 그런 조사 방식이라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들이 과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만약에 정치 고관여층의 의견만 유독 반영이 됐다면 역선택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투표 행위, 이 역선택을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궁금하더라고요.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strategic voting, tactical voting 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전략적, 전술적 투표 행위라는 뜻이죠. 그냥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진심 투표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원하진 않아도 나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최악의 후보는 내가 굳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표를 몰아줘서라도 다른 누구를 뽑아서라도 끌어내리겠다. 차선보다 차악을 택하겠다. 예전에 우리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그런 네네. 식으로 나와서 내가 저분만은 네네네. 끌어내리러 나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땡땡땡 후보님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악 투표도 전략적 투표의 한 유형에 해당하고요. 상대당 경선에 참여해서 상대적으로 약체인 후보를 본선에 올리려고 하는 역선택 역시 해외 정치판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전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선택을 해외에서는 푸시 오버라고 부른다고 해요.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2002년 대선에 역선택 이슈가 등장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네네. 200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현직 주지사였던 그레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재출마를 했는데 워낙 인기가 안 좋아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요. 상대편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리오던이라는 강력한 후보가 한 명 있었고 빌 사이먼이라는 약체 후보도 같이 나온 상태였고요. 근데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경선에 참여를 하면서 좀 결과가 바뀌었던 건가요? 네네네. 소속 정당하고 관련 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활용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르르 상대당 경선에 참여를 한 거예요. 위협적인 후보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국 공화당 후보로 약체였던 빌 사이먼이 낙점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전술 투표가 먹혔어요. 처음에 분명 떨어진다고 했던 민주당 데이비드 후보가 큰 그림 전략으로 본선에서 공화당 약체를 누르고 최종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약간 전술 투표, 약간 역선택의 승리의 네네네. 사례인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그레이 데이비스는 그렇게 역선택 전략으로 이기긴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주민 소환 투표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고요. 재선거에서 공화당의 이제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터미네이터한테 져가지고 물러나게 된 거죠. 미국 못지않게 선거 열기가 뜨거운 나라로 꼽히는 영국에서도 이런 전술 투표가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전략적 투표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려면 1997년에 영국에서 벌어졌던 GROT 캠페인, 저희가 요걸 또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GROT요? 그롯인가요? 네. OOTD 막 이런 느낌? 네, 뜻은 간단한데요. 그들을 제거하라라는 뜻의 영어 문장이 get rid of them을 줄인 말이래요. 그래서 이 운동이 영국에서 전술적 투표가 주류 정치판을 위협한 사건으로 좀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 캠페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게 2019년쯤부터였다고 합니다. 네, 영국에서도 이제 지난 몇 년간 EU를 떠나는 브렉시트 문제로 치열한 선거를 치렀었고 지금도 이제 스코틀랜드가 반발을 해서 독립하겠다 해가지고 정치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각종 그 SNS를 통해서 집단적 행동, 전술 투표가 보다 쉽게 가능해진 세상이 돼서 이런 전략적 투표가 다시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잘 없었던 시기인 1997년으로 돌아가 봐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그때는 발로 뛰어서 전략적 투표를 성공을 시켰대요. 당시 노동당이 보수당에게 역사적인 압승을 거둔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시민운동가 브루스 켄트라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목적이 되게 단순하고 전략도 뚜렷해서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보수당 반대표가 분열하면 선거에서 필패한다. 보수당을 끌어내리려면 나머지 인원이 노동당으로 표심을 영끌을 해야 한다. 만약에 당신이 자민당 지지자라고 해도 이번에는 무조건 노동당을 찍어라. 이렇게 독려를 한 거죠.
굉장히 대단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땐 해처 모여가 더 힘들었을 텐데 요런 모의를 굉장히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사례인 것 정말 같고. 발로 뛰었겠네요. 맞아요. 집집마다 막 도어투도어로. 그래서 1997년 이 전술 투표를 분석을 한 연구도 있는데요. GROT 운동가들은 전략 투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거구 90곳, 90곳을 추려서 집중 공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당이 획득을 했던 46개 의석 중에서 21석이 GROT 운동의 덕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당 뽑기로 했던 지지자들한테 이번에는 노동당한테 몰아달라고 이렇게 맞아요. 호소를 한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GROT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작년 초에 고려대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쓴 게 있는데 민주당만 빼고 라는 제목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끌어내리네 뭐 그 글을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해시태그로 민주당만 빼고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선거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실제로 영국에서도 보리스 존슨만 빼고 뭐 이런 캠페인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2019년에 영국 총선 직전에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조사를 했는데요. 5명 중에 1명이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를 뽑아서라도 전략적 투표에 나설 거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영국에서는 5, 6년 전부터 보트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스와핑하는 플랫폼. 투표 스와핑요? 네네네. 지역마다 판세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3위일 수도 있고 뭐 4위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 내가 원한다고 해서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만난 사람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에서 네가 원하는 당을 내가 밀어줄 테니까 넌 거기서 내가 지지하는 당을 뽑아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매칭을 하는 거죠. 서로 인증도 하고요. 약간 소개팅 앱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매칭 방식인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영국만의 얘기는 또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도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다들 좀 기억을 하시나요? 네. 네, 그 푸틴이랑 러시아 정부 부정부패 고발해가지고 네. 독극물 공격당해서 죽을 뻔하고 네. 지금 감옥에 있는 그 푸틴을 저격하는 네. 다큐를 정말 강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 이 나발리가 이번 달에 열리는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스마트 보팅이라는 앱을 또 엄청 홍보를 했대요. 이분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디지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유권자가 거주지를 입력을 하면 그 선거구에서 러시아 여당, 통합 러시아당을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를 이 앱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모스크바 시의원 선거에서도 이 앱이 여권 후보를 우르르 낙선을 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 러시아 정부가 9월 6일에 이 서비스를 차단하기까지 했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신문, 지명 칼럼으로 뭐 뿅뿅당만 빼고 뭐 이런 식의 칼럼을 쓰고 싸우는 수준인데 해외에서는 아예 막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해가지고 IT 기술을 동원해서. 네. 그렇죠. 이런 뉴 테크놀로지, 뉴미디어하고 정치가 결합하니까 그런 머릿속에 있는 주먹구구식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해주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기술이 좀 고도화되고 정치 팬덤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면 이게 진짜 위력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살짝 소름이 돋는 게 그냥 글이 이미지로 상상을 하면 이 앱만 키면 이 사람만 주력으로 공략을 하면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게 막 퍼센티지로 막 분석을 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이 막 누더기법으로 불리면서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잘못 이런 서비스 만들면은 철컹철컹. 그죠. 어딘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막 드루킹 댓글 조작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같은 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집단 캠페인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으니까 당장 이게 2022년 대선 캠페인에서도 혹시 발현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결국 요즘은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이 뉴미디어로 충분히 구현이 되는 세상이니까 이걸 제일 잘 활용하는 디지털 문법을 잘 아는 MZ세대들의 정치적 힘이 굉장히 커질 것 같긴 해요. 네, 실제로 한국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030의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을 하고 있죠. 나이로 따져봐도 상당수가 유권자로 진입을 했거든요. 일단 그 밀레니얼은 모두 유권자고요. 2022년 대선에서 Z세대는 2004년생까지 투표권을 갖게 되고요. 거의 절반가량이 이제 다들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17년 19대 대선하고 비교하면 2030 유권자 비중이 좀 늘어난 건가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아직 그리고 내년 대선 유권자 수가 확정이 되려면 좀 멀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8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좀 따져본다면 2030 세대는 전체 유권자 비중이 2017년보다 소폭 줄었고 오히려 60, 70 세대 비중이 두드러지게 좀 늘어난 상태고요. 자세한 숫자 그래프는 나중에 저희 그 방송 녹음본과 함께 조선닷컴 기사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투표로 혼쭐 내기 이런 걸 기획하고 마음만 먹으면 진짜로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작년 미국 대선에서도 젊은 세대 유권자한테 그런 특성이 두드러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20대 남자 막 72.5%가 오세훈 시장 뽑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가요? 작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사실 Z세대의 결집력이 좀 확인이 됐다라는 네. 분석이 많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네. 18세에서 24세 Z세대의 유권자의 65%가 바이든을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연령대랑 비교를 하면 이게 11에서 18%가량 더 높은 지지율, 그러니까 앞자리수부터가 그 지지율의 선호도 정도가 달랐다는 거죠. 특히 젊은 유권자 중에서 선거에 무심할 거라고 예상했던 흑인, 라틴계 유권자들이 바이든을 89%, 69% 이렇게 지지해서 정말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또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정치적 분열이 확인됐다는 점인데요. Z세대에서 유독 백인만 나홀로 트럼프를 53% 지지를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남녀 간 지금 젠더 갈등이 청년 세대에서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종별로 이렇게 젊은 세대가 갈라져 있다는 점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 또 하나 좀 궁금했던 게 그럼 지난 미국 대선에서 Z세대들이 이토록 투표에 뛰어들게끔 한 결집 키워드가 좀 뭘까? 이런 거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 혼란을 이런 그 Z세대들의 투표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꼽았어요. 네, 만국 공통의 문제죠. 그 기승전. 기승전 코로나. 이번에도 네. 코로나. 그렇죠. 항상 요즘에 뭐 어떤 문제든 다 코로나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음으로 기후변화 문제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같은 인종차별 이슈에도 좀 이 MZ세대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Z세대가 좀 애늙은이가 됐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애늙은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미국 Z세대를 보고 젊은 몸에 늙은 영혼이 깃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미국 Z세대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좀 활발하고 글로벌 소통도 왕성하게 즐기지만 아빠뻘인 과거 X세대 청춘들처럼 과도하게 일탈을 하거나 이유 없는 반항을 하거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화 비트에서 정우성이 이렇게 두 손 놓고 오토바이 타잖아요. 그걸 요즘 청년들은 안 한다는 거겠죠?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요.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뭐 취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음. 미국 Z세대들이 여러모로 윗세대랑 안 맞는다고 거리 둔다는 얘기는 저도 봤거든요. 기성세대들이 너무 좀 나이브하고 기후 문제, 정치적 올바름, 공동체, 미래 세대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선 유독 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교육을 많이 받은 고학력 세대인데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날이 갈수록 좀 커지니까 신인류 X세대 이런 쪽 분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평도 있고요. 경제관념도 과거에 비해서 좀 투철해졌다는 그 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주식이나 핀테크 투자 같이 신기술을 활용한 투자에 뛰어드는 10대, 20대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 미국 Z세대가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한 게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그 시위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 라이브즈 매러. 틱톡에서 대동단결해서 트럼프 오프라인 유세장 텅 비우기 이런 거를 실제로 네,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한국도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느껴지는 게 젊은 사람들이 부쩍 시위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회부 있을 때 보면 그 집회 시위 신고표 있잖아요. 네. 집시표 체크할 때가 많았는데 청소년 단체 이름으로 올라온 뭐 위안부 관련 집회, 기후변화 대응 지지 집회 이런 숫자가 매해 갈수록 늘어나는 진짜요? 걸 좀 느껴요. 네. 저 수습할 때는 집시표에 청년을 본 적이 없는데. 지섭 기자도 봤나요? 제 기억도 예, 대부분 예. 주목을 받기도 좀 어려웠었는데 네. 요새는 그 청년들이 나와서 하는 시위나 집회가 좀 종종 주목을 많이 받을 때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뭐 심지어 10대들이 나와서 하는 이제 그런 네. 것도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꼭 이제 막 엄청 그 선거 투표 관련 뭐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Z세대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뭐 생활에서 또 작은 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하는 점도 좀 그들의 특징이고요. 제로 웨이스트 뭐 이런 운동도 많이 참여를 하고
김지섭 기자도 약간 그거 관심 많잖아요. 아, 뭐 환경 문제. 네. 네. 예, 맞아요. 다들 또 저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유독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은 텀블러를 좀 사용하고 싶어 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텀블러만 쓰고 있진 못하지만 네. 좀 선호를 오늘은 하고. 에비앙을 들고 네, 오늘은 그냥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죠. 이 청년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곧 있으면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든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살아갈 세계가 그렇게 암울해진다니까 그걸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학가를 오랜만에 갔었는데 네네. 식당 갔는데 비건 옵션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진짜요? 네, 비건 옵션이나 그런 뭐 빨대 같은 거에도 다 그 옥수수 같은 걸로 쓴 빨대,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는 빨대들이 있고 그야 좀 저 학교 다닐 때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 Z세대들의 그 애늙은이다운 면모에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한때는 굉장히 새로운 것에 쉽게 홀리는 젊은 층의 특성처럼 분석이 됐었지만 이걸 상당히 꽤 오래 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이런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면 할수록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해서 옛날처럼 가슴이 뜨거워서 진보를 지지하는 젊은 층이 좀 줄었다는 걸 의미를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사고, 계산, 판단을 거쳐서 본인 성향에 맞는 정당과 정치인, 특정 아젠다를 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지가 금방 철회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은 게요. 젠지 분들 단호한 캔슬 컬처 문화를 장착하고 계시잖아요. 지지하면은 슈퍼챗도 쏘고 별풍선도 쏘고 돈줄도 내주시는데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다 바로 싶으면은 끊죠. 예, 가차 없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팔로우를 과감하게 취소하고 차단하시고 흑흑흑.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부각됐던 우리나라에서요. 그 20대 남자, 20대 여자 현상을 보면 20대 남성들이 보수 정당이 주로 내걸던 안보 주제에 크게 호응을 하고 또 민주당 여성 우대 정책에 반대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20대 여성의 무려 15%가 페미니즘이나 친환경 등을 내세우는 제3 후보에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아닌.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뭉뚱그려서 젊은 애들은 정치에 관심 없고 죄다 진보 성향이고 나이 들면 너희도 보수화가 될 거다라는 이런 통설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된 거죠. 네, 네. 네, 그래도 40대 이상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M세대랑 Z세대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고 대체로 같은 이슈에 반응한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민지야 부탁해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럼 민지가 그 MZ를 따서 민지라고 하는 건가요? 민지라고 해야 되나? 민지 아니고? 그 남친 짤에 그럼 상대가 민지였던 건가요? 민지랑 민초 아이스크림. 아, 또 민초. 요새 네. 민초가 또 맞아. 그러니까. 네, 그럼 구독 약간 팔로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당연히 이제 60대 이상에서 뭐 압도적으로 높은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민지들한테 어필을 하는데도 이 민지들이 요즘에 공정과 평등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뚜렷한 메시지를 좀 주지 않고 있어서 어필을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역선택 전술까지 그래서 지금 민지들이 택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돌아요. 그러니까 민트 초코, 뭐 민초단으로서 뭐 활약을 하시겠다는 의지 같은 건 참 다 좋은데 더 중요한 뭐 취업, 결혼, 뭐 주거 안정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젊은 층에 대한 뭔가 전략이랄까 이런 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젊은 층 사이에서 그렇게 화두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맞아. 얘기 잘 안 하지 않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무야홍 얘기하고 막. 네. 그렇죠. 사실 그 민초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해서 네. 그게 와 우리랑 되게 그 약간 생각이 가까운가 봐 이거보다 저분 왜 저걸 드시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약간 배떡 로제 떡볶이보다 화제가 안 되는 것 같은. 네, 안타깝습니다 좀. 네, 본투비 스윙 보터인 그 MZ세대 표심을 잡는 거는 어떤 주제를 잡느냐, 그걸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굉장히 좀 민감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고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피곤한 그런 네. 세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섣불리 덤볐다가는 이제 지난번 그 정세균 박용진 후보 틱톡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계 정치에 등장한 전술적 투표 흐름과 MZ세대 정치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대선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종종 이 정치 이슈를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을 해서 신선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네요. 예. 늘 되새기지만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과 더불어 쓸모없는 그 3대 걱정, 정치인 걱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싸움의 기술, 역선택 하나 배워가잖아요. 다음에 싸울 때 좀 활용을 해보려고요. 전술적 싸움. 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열정맨 이벌찬 기자와 함께 중국 알아보는 시간 또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